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3 정식 컨설팅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수능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쵸? 남은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쯤 수시 발표 기다리시거나 또는 수시 발표가 끝나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에 돌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성적으로 지원 가는 대학을 파악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 값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좀 희망적으로 지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점수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합격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추가 합격 80%, 70%, 60% 하락해서 마지막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불합격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데이터 값이 맞았다예요. 우리의 데이터 값이 맞았다는 얘기는 우리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썼더니 붙었더라. 다시 말하면 합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합격이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성적대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일 거예요.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값들은 대부분 합격생들의 70%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정지원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쭉 부정적으로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시가 되어지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정식 컨설팅이 한참 진행이 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예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전달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6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통계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의 통계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통계나 데이터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그대로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표준 점수나 100분위 지원 대학의 환산 점수를 토대로 해서는 지원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너의 점수가 표준 점수 몇 점이야? 내 표준 점수가 385점이야. 라고 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전체적인 표점이나 100분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어? 라고 하면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핵심은 지원 학과는 결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점수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의 어느 과가 몇 점이라고 해서 그게 고정되어져 있는 값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경쟁률이 몰림에서 따라서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지원 대학의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가 변동한다. 그러므로 원서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 결정은 쉬워요. 가장 어려운 건 학과 결정과 구간을 잡아내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전체적인 학과의 순위를 보면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점수 405점 정도 표준 점수 예상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과는 어디냐? 그러면 도고동문학과가 한 21위 정도로 해서 398점 정도로 본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정값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점수가 변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변동값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원서의 기준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건축 학과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7위 정도라고 예상이 되어졌지만,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은 점수가 730.78점으로 대학의 환산 점수로 봤었을 때 순위가 4위까지 급등하게 되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순위가 중간 정도가 가기 때문에 한 학과의 예로 봐도 중간 정도의 학과였다가 이게 2022학년도로 가게 되면 급등하게 되고 하지만 고정값에서는 하위 학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원서를 써야 되는지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현재 보시고 계시는 입시기관에서 예상할 때 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요 정도 너 표준 점수가 400점이야. 그러면 400점이면 영어영문학과 이 정도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영어영문학과가 2022학년도에는 하락 하위 구간으로 점수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로 가게 되면 다시 점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특히 구간을 잡아내는 게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집 단위 내에서 내 성적이 상위 구간에 있느냐 중간 구간에 있느냐 또 하위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짤 것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 자연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는 가천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숭실대밖에 지원을 못해. 하지만 나는 평상시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이런 분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한양대를 갈 수 없냐 서강대를 갈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2021학년도, 2022, 2023학년도로 가면서 2022학년도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자연계 5.24%의 학생이 인문계 1.52%의 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차에 대한 유리함이 컸죠. 다시 말하면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으로 인문계로 지원하면 서강대학교 유럽문화 전공을 지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 수학밖에 없어요. 국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학. 특히 수학 중에서도 1등급과 만점의 구간대로 들어갔을 때지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수학만으로 교차 지원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에는 자연계 3.05%의 학생들이 인문계열에 지원하면 인문계 1.42, 1.40%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약 3.70, 그 다음에 올해는 1.65 정도 되므로 올해 만약에 자연계열에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노노문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교차의 성공적인 교차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차 지원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2022학년도의 데이터에서 교차 지원으로 발생됐던 데이터 값을 우리가 빼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올해는 교차가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어려운 건 내가 목표하는 지점이 과연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이냐 아니면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을 벗어났느냐를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과연 어느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데이터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대학의 학과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중앙대를 가고 싶어 내가 연세대를 가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내 성적대에서 실제 그 대학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돼요. 실제. 그래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자연추합으로 다시 말하면 최초합부로 붙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에서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내 성적이 그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최초합으로 붙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의 원서 지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최초합으로 갈 것이냐 추가 합격으로 갈 것이냐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추가 모집은 추가 합격은 다 최초합이야. 최초합으로 원서를 쓰고 그리고 예비번호 줄 테니 기다리다 보면 다시 순서가 올 거야. 이런 추합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추합은 사실 추합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연 추합, 성적으로 점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최추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추가 합격을 노려야 되고, 이 추가 합격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2022학년도는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만점이 149점인데 2023학년도에는 134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어 표준 점수가 15점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는 어떻게 시험을 봐도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못 보면 문제가 되지만 잘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벌릴 수가 없다. 이 점을 봐야 되고, 특히 내 점수가 만약에 1등급이다라고 하면 1등급부터 시작해서 만점짜리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가 1등급이라고 하면 2등급과 2등급의 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의 폭이 7점일 때 2023학년도는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4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 성적대에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다. 점수의 경쟁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잘 보면 다른 사람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고, 못 보면 나쁜 거죠. 잘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 못 보면 잘 보면 별 의미가 없고,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점들을 꼭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점수까지의 구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구간과 내 성적의 간격이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입시기간의 통계나 데이터만에 의존해서 표준점수 100분위 환산점수 합격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데이터를 그대로 바르게 되면 통계나 데이터가 모든 것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값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1등급과 만점 간의 간격이 전년에는 더 벌어졌죠. 작년에는 10점이었다면 올해는 12점으로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학을 고득점을 맞으면 맞을수록 작년보다 유리해진 거죠.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은 전년도에는 10점, 올해는 7점으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작년보다 훨씬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요소에서 강점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는 국어와 수학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유리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만점간의 구간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유리함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국어까지 성적이 동반이 되어지거나 또는 1등급과 2등급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차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따라서 올해는 성공적인 교차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작년에 교차에서 발생이 되었었던 경쟁률, 교차로 인해서 생겼었던 점수의 상승, 교차로 인해서 생겼었던 충원율의 높고 낮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올해 입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쓸 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쓸 때 저 대학과 나의 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정도 거리, 그냥 기다리면 순서가 올 수 있는 최초 합의 거리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모집단이 하위 구간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그 대학까지의 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그럼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뻗든지 아니면 위로 돌아가서 뻗든지 뒤로 돌아가서 뻗든지 구간을 건너뛰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의 방법이 꼭 이 방법. 원서 지원의 방법은 내 성적에서 가까운 지점에 원서를 쓰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 게 절대가 아니다. 내 성적에서 가까운 지점에 원서 쓰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점수 경제 방식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컨설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최초 합이 어렵다고 한다면 추가 합격을 노려야 되고 추가 합격을 노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 건너뛰기와 같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건축학과나 물리학과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순서가 안 와.
왜? 모집단위 하위 구간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이고 특히 허수들은 무엇으로 움직인다? 충원율.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 반드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다, 80%다라고 하면 내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이나 60은 내 순서까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분들이 대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내가 건축이나 물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계나 항공의 원서를 썼었을 때 나의 경쟁 구간을 회피하게 되고 없애는 거죠. 경쟁 구간을 돌파하고 그리고 중간 구간으로 갔었을 때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고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점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추가 합격 컨설팅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물어볼게요. 가나다군에 어디를 쓰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가군은 최초 합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가군은 최초 합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군은 추가 합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합격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추가 합격. 원서 썼어? 점수 좀 부족해. 좀만 기다려봐. 70이나 80%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추합은 그냥 최초합의 의미고 사실 의미가 없다.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서를 썼을 때 어떤 대학의 학과를 가고 싶은데 합격 가능성이 0%가 나오는 거야. 0%. 합격 가능성이 0%. 0%일 때 과연 그 대학과 학과를 어떻게 붙을 것이냐. 그게 바로 추가 합격이고 그게 바로 순위 경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고 대학이 있는데 합격할 가능성이 0%야. 어떤 식으로 붙을 거야?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점수가 355점이다. 나는 360점 구간의 원서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허수들을 따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또 보셔야 되는 것은 가나 나에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돼서 유입되어지는 지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는 하향점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국은 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은 변화는 입시의 변화는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찾아야 돼.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낮은 성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점수대를 크게 점프해가지고 추가 합격을 노리고 싶다면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 작년의 입시와 올해 입시가 어떻게 달라졌나,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데이터값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관심을.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충원율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나타났었던 경쟁률의 상승, 환산 점수의 상승,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충원율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올해의 2023학년도에는 다른 결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얘기 첫 번째는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나군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이 첫 번째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가나다 군이동은 성균관대학교 가군에 있던 소프트웨어학과가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 입시기관에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공학의 표준 점수가 386점이라고 본다면 소프트웨어는 공학보다 좀 높으니 388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추정치를 내놓지만 이건 추정치일 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전년도 입시 결과와 전년도의 충원율을 보게 돼요. 충원율을 보면 소프트웨어학과는 충원율이 2.08%의 낮은 충원율. 왜? 가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군에서 나로 바뀌게 되어지면 완전히 형태가 바뀐 거라고 보셔야 돼요. 건국대학교도 가군에 있는 건국대와 나군에 있는 건국대와 다군에 있는 건국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 이 대학의 입시 결과는 2022학년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2023학년도의 결과가 나타날 텐데 많은 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원서를 추측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전체적인 지형과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입시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나다 군이동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할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할 모집이라고 하는 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군에서 대부분의 학과를 선발을 하다가 올해부터 나군의 일부 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경희대학교도 나군에서 선발하던 국제학부가 일부 가군으로 이동을 했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데이터 값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년의 데이터와 올해 예상되는 데이터는 다르다. 완전히 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가군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분위 점수가 작년도의 입시 결과인데 경제학부가 81.33, 그 다음에 국제학부가 80.17, 법학부가 80.33 정도의 100분위 점수, 이 100분위 순이지만 이건 완전히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의 데이터일 뿐 결국은 올해 가군으로 이동한 세종대의 결과값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세종대가 여기 있었죠. 세종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가 있는 학생들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경로가 세종대학교에서 숭실대학교로 이동하거나 또는 세종대학교에서 숙명여대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인하대에서 세종대로 들어오거나 또는 숭실대로 또 이동을 하거나 또 숭실대에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라고 한다면 세종대가 다 나군에 있었기 때문에 나군에 있는 세종대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면 주로 숙명여대, 숭실대 아니면 동국대 정도로 이동하는 경로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다? 세종대의 일부 상위권 학과들이 보시는 것처럼 법학과나 호텔관광 외식학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학과들은 경제학부나 법학부나 호텔관광 외식학부는 어떻게 된다? 전년도보다 쉽게 말하면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전년도보다 입결이 낮아질 수도 있고 전년도보다 충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충원이 낮아질 수도 있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세종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세종대에서 세종대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세종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생기죠.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만으로 생각한다. 근데 입시기관은 어떻게 생각한다? 단지 작년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값은 AI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나군에 있었을 때의 세종대의 데이터 값을 그대로 가군으로 옮겨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대에서 안정지원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내 성적대에서 상향지원을 하려고 하든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군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거나 분할 모집을 실시하곤 하지만 결론적으로 2023학년도에 대한 예상값은 2022학년도의 결과학습을 그대로 군이동을 시켜놓은 결과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군이동이 바뀌게 됐을 때는 결국은 입시 결과에 큰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컨설팅 할 때 특히 관심 갖는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일반적인 고정적 사고와 새로운 입시의 변화에서 어떠한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추가격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에서 단과 모집에서 학과 모집으로 변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중앙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학과 모집에서 단과대 모집으로 단과대학에서 학과 모집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똑같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거나 분할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단과 모집에서 학과 모집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입시 기간에서는 단과대 모집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학과 모집을 예상을 하게 돼요. 가군에 있던 점수를 그대로 나군으로 이동을 시켜놓는다든가, 가나군이 분할 모집이 됐던 거를 그냥 통합으로 묶어놓는다든가. 결국은 뭐냐면 2023학년도의 예상값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작년도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의 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가 94.97%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면 과연 올해 이것을 공과대학을 도시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건설환경 플랜트 3개로 나누었을 때 과연 이 3개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과연 어디로 경쟁률이 몰릴 것이냐, 또 어떤 학과의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과연 여기에 원서를 쓴 사람들이 가군으로 이동했었을 때 얼마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것이냐, 여기에서 큰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변화. 그 변화를 잘못 해석하면, 그 변화를 잘못 해석하면 결국은 대단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변화 안에서 점수의 편차, 추가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설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신설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신설학과라든가 아니면 단과대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을 4호 군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분할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2022학년도의 입시 데이터 값이 2023학년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설학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개설이 되어졌다. 그럼 입시기관에서는 381점 정도로 봅니다.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81점이면은 뇌인지과학부,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 그 다음에 통합선발보다 높은 점수에 해당이 되니까 상위 학과로 보는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설학과가 되어지면 일반 학과들은 이전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의 데이터나 통계가 나와 있어. 과학교육과라고 하면 전년도의 통계가 100번이니까 89%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의 폭은 대부분 89%를 기준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설학과인 경우에는 점수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수의 폭. 위로 올라가진 않지만 아래로 점수의 폭이 하락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설학과는 뭔가 기대,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신설학과는 점수폭이 확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점수폭의 확대는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실수와 이만큼의 허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수.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내 성적대가 과연 신설학과의 원서를 썼었을 때 그런 허수들의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성적이 허수들에게도 밀리는 성적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그만큼 신설학과는 지원자들의 점수의 폭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실제 이화여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성적대이지만 학과 결정이 되게 어려워. 충분히 이화여대 써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도 유리해요. 왜? 이런 학과에는 틀림없이 이화여대 원서를 써서 붙지 못하는 허수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점수 경쟁률은 떨어져요. 틀림없이 대부분의 이런 신설학과들은 경쟁률이 다른 학과들이 한 4대1 정도 된다. 그럼 경쟁률이 약 7대1 정도까지 높아지게 될 거고, 하지만 다른 학과의 충원율이 50%가 나온다. 그럼 이런 학과는 충원율이 20%도 채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만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허수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성적이 이화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한다면 써서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설학과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내 성적이 실제 이화여대에 써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아니라 허수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성적이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서를 써도 못 붙는다. 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서를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설학과는 점수폭이 확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신설학과뿐만 마찬가지는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학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과대학에서 학과 모집으로 분할이 되어지면 모든 학과들의 점수폭이 확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수폭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것이 내 성적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내 성적이 최초 합격의 가능성이 있느냐, 추가 합격이 가능성에 있어서 반응성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성적에서 지원하는 학과까지의 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최초 합의 범위에 있느냐, 아니면 손을 뻗어서 기다려도 붙지 못하는 추가 합격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어느 기관의 데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기관의 데이터도 정확한 거리 측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고 점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 이해라든가 추가 합격의 전랄이라든가 좌우 군이동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입시의 이러한 추가 합격의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결국은 내가 최초 합이나 아니면 추합을 노리는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쁜 시기고 저도 좀 바쁜 시기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그때 생각나는 부분들을 조금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하고 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